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닥터금의 비뇨의학, 오늘도 비뇨의학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입니다. 네, 저는 서울앤비뇨의학과 여의도에 있는 연재승입니다. 잘 네, 한 달 지내셨죠?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달에 할 때는 그 거리두기가 좀 셀 때라서 이렇게 칸막이가 다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게 없어졌네요. 네. 4주 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그 PD님들께서 그 홈페이지에 질문 받아 놓으신 거를 풀이를 해보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즉답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뭐 유튜브 네. 채널을 허접한 유튜브 채널이지만 그래도 이거 보고서 병원에 와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네,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질문을 여기다도 달아주시면은 틈틈이 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달고 있으니까요. 주제별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네. 동일한 영상이 올라가죠, 그죠? 네네. 저는 답을 못 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광님 안녕하시고요.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네. 준비해 놓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게 말씀을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조남일님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질문이고 키트 검사는 100% 신뢰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100%란 거는 늘 힘들죠. 키트 검사는 아마 저희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성병 관련 키트 검사겠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키트는 임신 그런 관련 건데. 이런 건 아니실 거고 네. 성병을 통한 키트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저희가 사용 많이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보통은 에이즈 바이러스로 알려진 HIV 바이러스 감염되었는가, 그리고 매독 감염이 되었는가, 그리고 헤르페스, 주로 키트는 헤르페스 E형에 Type 2 국한되어 키트가 있긴 한데요. 네. 네, 그거에 대한 항체나 뭐 항원 항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 여부를 살펴봐서 대략 한 20분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옛날에 시험 보거나 할 때도 늘 100%가 나오면은 다 완벽하게 맞다고 하면은 늘 틀린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저는 약간 다르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래서 항목에서 그랬죠? 에이즈, 매독, 헤르페스 타입 2형을 저는 보통 그때 하고 매독 검사였는데 네. 이제 보통 키트를 보면은 선이 하나 결과로서 그어지게 됐는데 거기에는 보통 C라고 적혀 있죠. 컨트롤을 의미하고. 대조군이죠. 그렇죠. 인간의 혈액을 이용해서 키트가 잘 작동해서 이것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 선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보통 테스트라고 해서 T라고 되어 있던가요? 네, 실험군. 네, 선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양성이다, 포지티브다, 뭔가 검출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시사하고, 네. 선이 하나도 전혀 낌새조차 없다. 그러니까 약하게 있어도 보통은 양성으로 간주하고요. 네. 전혀 선이 두 번째 선은 그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음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매독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증상이 흡사해서 정밀 검사를 그렇죠. 의뢰를 환자분께서도 했군요. 네, 보통 키트는 문득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한 나머지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것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기도 했고, 그 검사실에 보내는 보다 확실한 검사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개는 일치하는데 그때는 결과가 불일치해서 그렇지. 굉장히 송구하게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심하셨다가 그게 결국은 양성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키트 검사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긴 한데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 피리어드
네, 뭔가 감염이 되고 대개는 항체를 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니까요. 혈액 속에 항체가 있는가를. 근데 뭔가 병원균, 병원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 딜레이가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실제 감염됐는데 음성이 뜰 수도 있겠죠. 위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들, 뭐 위양성, 위음성. 그리고 키트 그 검사 자체도 정확도가 100%라고 소개를 안 드리죠, 사실. 그렇죠. 모든 검사가 그렇죠. 네. 검사실에 보내는 검사조차도 그리고 그렇지 키트 자체에 불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검사 도중에 보통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병원에 속해 있는 어떤 직원의 어떤 뭐 실수, 어떤 컨태미네이션, 오염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일치를 하지만 가급적 그 정밀 의뢰하는 랩으로 보내는 검사를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 인유의학과 선생님들이 성미가 비교적 급한 편이기 때문에 대개는 뭐 하루에서 길면은 이틀이면 이틀 보통 정도면은 나오거든요. 예, 결과가 나오는 검사실에 보통 중앙검사실에 위탁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근데 물론 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그래서 당연히 이런 키트는 언제 하냐면은 그냥 루틴하게 가끔씩 검진 차원에서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증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루틴 체크업 하시는 분들은 키트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증상이 좀 의심된다 할 때는 꼭 병행으로 해서 검사를 나가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다 보험이 안 되죠. 그렇죠.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네. 신속 진단 키트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질문을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까요? 코가 크면은 뭐 그 남성의 음경이 크다. 네. 속설인가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걸까요? 그거는 정말로 아주 왠지 이 의문은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리고 다녔던 그 어느 순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짝을 찾거나 뭔가 서로 선택할 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 보여지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뭔가 딱 보고 이게 이러면은 저렇다라는 거를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으나 아마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콘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아마 신장에 대해,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맥락의 연구는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뵙게 되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많이 뵙게 되면은 키와도 그렇게까지 잘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체격은 보통이신데도 굉장히 참 당당한 분이 또 계시고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근데 같아요. 그런 논문은 있지 않나요? 왜 그 정창욱 선생님이 얘기했던 손가락, 뭐가요? 이렇게 계속 포스 디짓 뭐 무슨 네 번째 손가락 거 그거 논문 있지 않았나요?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 코도 그렇고 키는 왠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논문이나 이런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키 크면 손도 크고 발도 크고 한 경우가 많다 하는 느낌으로 그 정도. 말단도 클 수 있다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고. 지비님 1형 헤르페스가 2형 헤르페스로 전염될 수 있나요? 지난번에 헤르페스에 대해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쭉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헤르페스 1이 주로 입 주변 그 안면 부위에 생기고 타입 2가 이제 음부에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강성교를 통해서 타입 1이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타입 2가 안면부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마 그 맥락에 대해서 그 맥락이 있을 것 여쭤보신 같습니다. 것 같네요. 헤르페스 1형이 2형으로 뭐 바뀌고 이런 거라기보다 네. 그리고 그걸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타입이 변환되진 않죠. 변환되진 않는데 뭐 1형 헤르페스가 음부 쪽, 2형 헤르페스가 입술 쪽으로 서로 크로스해서 감염될 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리보 곰돌이님, 의사가 아버지 보고 항남성 호르몬제랑 독시탁세를 같이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같이 하기도 하나요? 어떤 상황이실까요? 아마도 이제 전립선 암이시겠죠. 진단이 네. 되셨고, 그다음에 1차적인 뭐 수술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있겠고, 뭐 그거에 병행해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뭔가 그거에 효과가 좀 막히거나 이러면 독시탁세 같은 항암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 치료랑 항암 치료 같이 또 많이 하죠. 그럴 수 있죠. 일단 결국은 남성 호르몬 먹고 자라는 그런 암이 전립선 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남성 호르몬 치료는 비교적,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겠지만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연구가 계속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어찌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곤 해도 몇 개월 차이가 날 수 있는 기대 여명의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약제와, 그리고 우리 알려져 있는 것과 또 신약 같은 것들이 있죠. 신약 같은 것들은 그 고안에서부터 기원하지 않은 다른 남성 호르몬까지도 커트할 수 있는 뭐 그런 메커니즘 신약까지도 해서 굉장히 많이 그 논문이나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주치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다 그게 근거가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항암제도 그 신약들이 많이 나와서 효과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전립선암의 어떤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제들이 독시탁세 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호. 그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 세컨라인, 서드라인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 보시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언제나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 왕도 아직까지 너무 많이 사용을 해왔어서 좀 고루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이나 우리가 결과를 좀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고 싶지만 또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도 많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 가지 또 약의 도입에 대해서 제재가 많다 보니까 뭐 임상 연구를 통해서만 쓸 수 있는 약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최전선에 계신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부디 굉장히 꼭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만 한번 믿고 한번 같이 가보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드리 도투님, 아까 비뇨기과는 주로 남성 질환만 다루는 과인가요? 말씀 물어보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뭐 한 여성 환자분들이 한 30% 정도 오고,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 요로결석 이런 질환들은 여성분들께도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기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도 여성분들 질환이 상당히 있으니까, 비뇨의학과는 그리고 비뇨기과하고 사실 동일한 과이기 때문에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거니까요. 그래도 그 어떤 도심 지역에는 비뇨기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훈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계속 그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좀 밀려 내려가서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죠. 정상훈님께서 5, 6일 전 의심 관계 이후 이틀 후에 편도염, 인후염처럼 목 아프고 열, 몸살 기운이 있었고 회복이 됐지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린 것 같아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삽입행위는 3, 4회 정도만 이루어졌고 구강 등 유사성 행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뭐 관계 이후에 어떤 일련의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약간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태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까 키트 검사 같은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식관계 있으신 상대분께서 헤르페스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본인께서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밑에 다시 주셨는데, 상대방의 음부 부분에 특이한 병변은 육안으로 없었고 STD 검사를 하고 오셨다라고
병원 가서 하고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한데요. 뭐 STD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를 거고요. 예전에 말씀 나눴듯이 STD 검사로 보는, 소위 말하는 STD 검사로 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을 때만 양성이 뜨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을 수 있겠고, 본인 검사를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방 검사를 본인이 하셨... 하고 오셨다는 것 아, 같은데 본인 검사예요? 걱정이 되죠. 다녀온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냥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호님께서는 일단 텀도 너무 짧고 5, 6일 전의 관계 이후에 그게 성병으로 인해서 편도염, 인후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은 뭐 그 직접 뵙고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지만 걱정이 너무 많으신 상태이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 같은 거 저는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면 모든 증상이 내 증상 같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에 발진이 나도 내가 이걸 에이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게 포비아처럼 공포증으로 다가와서 에이즈를 검색하고 매독을 검색하고 헤르페스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증상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열이 나도 매독이고 열이 나도 에이즈고 헤르페스도 있고 뭐 림프절이 부을 수도 있고 피부에 발진이 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인후염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무슨 인후염 증상이 있거나 목이 붓거나 이러면은 환자에게 생기는 감기 같은 거를 당연히 감기 몸살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 같으면은 합리적인 게 아닐까 싶고 검사를 지금 해도 그 헤르페스 IgM도 지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IgG는 당연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키트 검사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인데 소변 검사를 통한 PCR 검사를 보는 거는 그 어떤 특정 세균에 대한 거는 정확도가 있겠지만 헤르페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변으로 검출이 잘 안 나타나는 바 지금 환자분의 증상을 헤르페스하고 결부시킬 수 있는 증상은 없어 보이고 그걸 진단 내릴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한들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고 양성은 아마 안 나왔겠죠. 검사 결과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사 결과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 후에 성병에 대한 체크업을 정 걱정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생기는지 네. 안 생기겠지만요. 안 생기길 바라고요. 한번 보시면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뭔가 감염됐다고 했을 때 항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때 한번 검사해 보시고 지금 검사도 뭐 잘 하셨습니다. 없었다는 거를 베이스라인으로 깔아두면은 안 그러시겠지만 행여나 3개월 후에 감염됐을 때 아, 그 타이밍일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검사하신 거는 아마 이전에 내가 감염이 되어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뭐 5, 6일 전 의심 성관계 때문에에 대한 결론은 못 얻으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그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저희 병원에도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어떤 심리적인 요인하고 저도 결부시켜서 말씀드린 경우가 많아서 내일 마침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이성적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죠. 네. 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냉정하게 어찌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한데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네. 마음을 조금 그 세균성 편도염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지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세균성 편도염이건 목감기건 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 잘해주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아마 이게 내일이 되기 전에는 잘 또 그럴 겁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막 그래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어떻게 알겠... 뒤에 있는 거를 좀 빨리빨리 하면서 네. 옆에 있는 걸 또 같이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신속하게. 다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셨던 분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네, 뒤에 신속하게. 코 고속도로님의 질문 69세 전립선 비대증과 방광약, 당뇨약 쓰고 계신데 비아그라 88 복용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고 비슷한 질문이
당화혈색소는 정상 뭐 약간 높은 정상 6 정도고 65세시고 발기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것도 많이 다뤘던 주제지만 네. 발기부전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남성의 발기는 인류가 번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로서는 잘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되는 게 디폴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남성 호르몬은 이제 감소하게 마련이고 그게 같이 이렇게 노화의 일종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과도 어느 정도 따라오겠지만 여러 가지 혈관 혹은 신경 혹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발기력을 굉장히 약화를 시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께서는 당화혈색소 6, 그 정도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과의 관계성을 어차피 환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단 말씀이기도, 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령의 분들까지 늘 우리 곁에 상주하고 있는 발기의 위험 인자는 이제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일 때 발기가 한두 번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은 한두 번 걔들이 삐끗했을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면서 치밀성 발기부전에 푹 빠져버립니다. 나 발기부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은 계속 매 순간마다 이게 테스트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수행 불안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주로 젊은 분들, 근데 연령이 있는 분들도 최근 한 달, 두 달 전부터 갑자기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도 꽤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다른 특별한 약을 드시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는 이 중에서 교정 가능한 게 있으면은 잘 보신 다음에 흡연,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거는 교정하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성인병에 대한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 비만 뭐 이런 것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조절이 잘 되면은 좋을 것이고 네. 요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연령의 증가라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같은 걸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요인을 그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접하게 되죠. 특히 젊으신 분들일수록 네네. 자위할 때는 다 잘 되고 좋은데 본 관계를 하려고 하면 조금 잘 안 된다.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는 계속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 치료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약물 치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용이하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특히 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 약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일단 무턱대고 발기가 잘 되고 나면은 일단 뭐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원리를 깊이 파악해도 늦지 않은 것처럼 일단 무턱대고 발기 잘 되게 약을 써서 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는 88 그리고 실데나필 그게 다 이제 비아그라 계통의 약인데요. 비아그라 88이 여기 얘기했던 비아그라류 실데나필 약들이고요. 네. 오리지널 이름이 비아그라고 여러 가지 뭐 성분명이 성분명 그 상품명들이 있죠. 네. 성분명이 실데나필이고 시알리스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명이고 얘네가 다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국내사들에서 동일한 그 수많은 복제약들을 복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약들 다 좋습니다. 써보시고 부작용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쓰는 거를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혈압이 있는데 이거 써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 써도 괜찮냐? 써보셔도 됩니다. 써보고 나서 뭔가 간단한 부작용이 있다면은 뭐 얼굴이 좀 빨개진다, 두통이 온다, 근육통이 온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그게 너무 심하면 그때 약을 끊어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보시면 되겠죠. 그럼요. 아까 88 비아그라의 같은 성분의 약이었기 때문에 보통 물론 비아그라 너무 좋은 약입니다. 뭐 너무 좋은 약인데 간혹 그거는 별로 안 됐는데 다른 약은 좀 좋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먼저 질문 주셨던 분은 다른 약을 한번 트라이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구 먹는 약들을 써보고
효과가 되면은 있으시면 이걸 쓰면서도 관계해 보시고 안 쓰고도 해보시고 매일 먹는 용법도 있고 그 필요할 때 드시는 용법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게 효과가 좀 다 안 듣는 것 같다. 그때는 직접 다이렉트 인젝션을 그 음경에다가 찔러 넣는 치료 방법이 있죠. 네, 이런 있고. 먹는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정말 많이 썼던 음경의 해면체 안에 거기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나중에는 훈련을 해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작은 바늘침의 약물을 뭐 0.5mg, 이렇게 0.5ml 뭐 이 정도 쫙 주입하면은 발기가 딱 분기 탱천하게 되는 그런 약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든 것이 네. 먹는 약이 워낙 간편하고 먹는 약이 많이 부작용이 좀 간편하고 덜하기 때문에 주사약은 뭐 발기지속증 같은 부작용이 간혹 오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은 발기부전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 그 발기력 관련된 그 클립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가 돼 있고 각 치료의 장점, 단점, 부작용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놨으니까 네. 한번 참조를 나중에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밀리네요. 다시 돌아와서 네. 네. 다시 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 포경수술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토리아 콩이아님 아이 포경수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준영토님 슬리브 포경수술과 일반 포경수술과 뭐 차이점, 성감 이거 뒤에 조금 있다가 질문 답이 있어요. 준영토님이 혹시 질문 주셨던 분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뒤에 그런가요? 아닐 수도 있고. 그거 그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거 보고 올까요? 이영광님의 질문이었나요? 네. 여기 준영토님 맞네요. 준영토님 맞네요. 네, 준영토님 질문을 주셨었네요. 이거 겹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경수술이 정말 성감을 안 줄이나요? 왜 성감에 대한 논란이 많을까요? 15살 때 포경수술 받았는데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성인 때까지 기다려보기 전에 그 포경수술 여부 모르지 않나요? 과잉진료 아닌가요? 네. 네, 준영토님의 상황이셨던 것 같고 아까 포경수술 질문을 주셨었죠. 포경수술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있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포경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고요. 절대로 비뇨기과 의사라고 해서 포경수술을 무조건 권한다 또는 저도 한번 욱했었는데 포경수술은 뭐 비뇨기과 의사들 돈벌이를 위해서 자꾸 권유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던 분도 있어요. 논란을 자꾸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그렇게 진료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네. 요즘은 그리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 그게 아이들이라면 미성년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부모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 저희는 오히려 원치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화나도 어그리를 해야 나중에 그 치료하고 나서도 트라우마도 덜 생기고 치유 과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의학적인 논란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해서 장점이 많다는 건 이제 알아요. 단 이게 많이 덮여 있는 사람들 뭐 진성포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까면은 적겨지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감염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소아과 의사건 비뇨기과 의사건 내과 의사건 감염병 전문의건 논란의 여지는 이제 없는 걸로 모든 논문에서 나왔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왜 많이 하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의학적인 장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있죠. 필요한 분도 있고. 토리아 콩이아님께서도 이거를 같이 답변이 되면 좋겠는데요. 뭐 7세 남아라고 하면은 더 기다려봐도 되죠. 네, 일단 지켜보시면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건데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왜냐면은 아까 저희 김영광님이셨죠? 죄송합니다. 준영토님께서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정도 원래 이렇게 그 과도하게 덮여 있는 포피 싸고 있는 포라고 해서 포자기 포피라는 그런 얇은
살이 이중으로 쌓여가지고 귀두를 덮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귀두 보호 용도일 겁니다. 현대에서는 바지도 있고 팬티도 속옷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여튼 이게 발기가 되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쉽게 귀두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 쉽게 잘 닫히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은 특별히 감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뭐 나 냄새가 나서 할래 뭐 여자친구가 하라고 했어 아니면 나 그냥 해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수술을 꼭 하실 권하지는 필요 않죠. 없어요. 권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포경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포경은 이제 식물의 그런 열매나 꽃 끝쪽이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포경은 이런 요 끝에가 아주 원래 약간 그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쉽게 잘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티 입을 때 여기 잘 늘어나서 머리는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러한 건데 포경 상태인 그런 분은 여기에 굉장히 좁은 살이 안 늘어나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 티의 목 주변이 엄청 질긴 고무줄이 있어서 도저히 머리가 통과를 하지 않는, 귀두가 통과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쪽 안에 전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염증도 잘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나중에 성관계를 할 때도 뭔가 사이즈도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충분히 귀두가 노출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데 지금 아까 15세 때는 어떤 상황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런 포경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남자애들을 보면은 늘 포경 상태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밴드가 좁은 포경인지 아니면은 태어났을 때는 원래 포피와 귀두가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속된 말로 깐다고 하죠. 보통은 2차 성징이 되면서 남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살살살살 포피와 귀두가 서로 이제 벗겨지다가 그게 완전히 딱 되면은 이렇게 노출되는 건데 그게 어렸을 때는 좁아서 안 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유착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릅니다. 대개는 2차 성징 겪고 사춘기 겪으면서 그걸 알게 되는데 아마도 질문 주신 분 15세 때였다고 하면은 2차 성징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아마 굉장히 좁은 포경 상태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방증하는 게 사연 중에서 벗겨지기는 한다고 하셨는데 감돈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감돈 상태는 이렇게 너무 좁아졌는데 어찌어찌 목은 이제 노출이 됐는데 목이 쫄려버리는 겁니다. 다시 덮을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은 피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귀두에 혈류가 안 돼서 혹시 조직이 상해버릴 우려에 처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응급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억지로 다시 되돌릴 수는 있어요. 운 좋게. 근데 그런 게 몇 번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열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준영토님께서 예전 기억에도 그게 좁긴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시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차 성징 이후에는 성기가 더 커지고 성인이 되면서 커지는데 만약에 입구가 좀 피모틱 밴드라고 그러는데 졸리는 부위가 있으면은 성기가 커지는 거를 저해할 수도 있어요. 키가 막 커져야 되는데 계속 눌러주고 있으면은 뭔가 성기의 성장에도 좋을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밴드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쪼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게 해결책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은 피가 안 통해 꽉 졸리면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응급 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뭐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한 요즘은 발육들이 좋아서 영양 상태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 중학생 정도 됐는데도 웬만한 20세 이상 성인보다도 훨씬 발육 상태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앞에도 다 늘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선택이죠. 아버지가 데리고 지는 애들 있어요. 네. 우리 때는 그냥 뭐 태어날 때 했다 또는 뭐 그 마취도 안 하고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절대로 큰일 날 얘기고요. 그런 네. 말씀은 그렇게 부모님이 막 그 캐리해서 오셔도 저희는 안 해드립니다. 아드님 너무 지금 상태가 좋으시기 때문에
굳이 뭐 20살 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요새 하도 그 포경 수술을 안 하는 어떤 트렌드처럼 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요새도 포경 수술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거의 한 90%가 그 뭐죠? 성인 포경이에요, 저는. 아, 그렇죠. 시즌이 뭐 방학 때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요즘은 20세 이상 성인분들이 뭔가 성관계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예전에 다 해버렸으니까 노 프로블럼이었을 그런 뭐 귀두 포피엄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살이 약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맹렬히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얇은 살이 약해지기도 하고 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없던 밴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필요한 분, 예전에는 모르고 다 해서 필요조차 못 느꼈었다고 한다면은 요새는 진짜 필요한 분이 확률적으로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영토님께서는 아무튼 계속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성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어. 나의 15세 때 상황은 끝나버렸는데 그걸 안 했더라면 네, 지금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으실 때 아, 그때 뭔가 잘못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때 뭔가 과잉이 아니었을까, 그때 안 했더라면 지금 내가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실 수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죠. 이거는 연재은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죠? 아, 그렇죠. 진실의 코끼리를 만진 장님의 입장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사실 진실이라고 해도 결론은 대체로 관련이 없다. 내지는 관련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N수 100명 중에서 뭐 60명 관계 없고 40명 관계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관계 없는 사람인지 관계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고 내 일이 나에겐 100%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터디 디자인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논문을 쓰기에도 이게 쉽지 않고요. 요거 그냥 빨리 끝내죠. 뭐. 네, 마음의 그러니까 안정이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요거에서 그냥 한번 봐주세요. 아, 진짜로 저는 너무 그 뭐죠? 저희가 포경 수술을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네. 무슨 포경 수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신봉론자처럼 한번 비춰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 프란치스코님 말씀하신 것 같은 포경의 역사, 뭐 어떤 미국의 지배, 뭐 어떤 뭐 이런 역사적인 그거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6.25 때. 예. 그거랑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고 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알려드리는 거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권하는 의사가 없어요, 요새는. 네. 그 그것만 시간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걸리고 되고, 힘듭니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신경 많이 쓰이고 손 많이 가고 소독 계속 해드려야 되고 얼마 받으세요? 아, 저희는 그래도 저는 25만 원, 30만 원을 받아요. 저는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 대비해서 그게 비급여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그거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아무튼 네. 지금 아마 아까 어떤 정신과적 약을 드시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성감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발기가 잘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위가 되었든 성관계가 되었든 충분히 성감이 올라와서 사정까지 완료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성감이 더 좋아봤자 더 무엇할 것이며 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성감의 핵심은 남성은 귀두이기 때문에요. 포피도 물론 그 신경들이 많이 분포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알 수는 없고 그래도 위안을 드려야죠. 실제로도 그러하고 차이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상대는 진짜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아마 보면은 인터넷에 자꾸 가부가 막 많은 거는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갖고 있으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지만 포경 수술은 이미 해버리면 끝이고 안 한 사람은 뭐 안 하고 싶겠지만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남의 떡이 커 보이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각자의 진영이라고 하기도 웃기지만 서로 불필요한 소모적 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감이 더 있으면 뭐 어떨 것이며 그리고 좀 뭐랄까요 필요한 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하신 분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 위주로 바라보시면서 그냥 재미있게 다른 거에 집중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번 생각이 빠지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답이 못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괜찮으실 겁니다. 아니 이 얘기는 네.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런가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빨리 넘기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 설명 다 하고서 포경수술 동의서 받을 때 하거든요. 네, 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른 질문을 또 받죠. 네, 와,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나요? 이거는 보고 계시니까 이거 빨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 그럴까요? 또 넘기죠, 뭐. 네. 네. 자, 카트님, 척추 카트님. 근육에 의해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방광염 등의 비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방광염 등의 비뇨 증상이라 하심이 아마 뭐 빈뇨, 잔뇨감 혹은 소변이 별로 없는데도 자꾸 요일을 느낀다든가 마려울 때 참을 수 없는 절박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척추신경으로부터 방광으로 여러 가지 그 감각신경 및 배뇨를 일으키는 신경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네. 근육에 의해서 척추신경이 눌리나요? 쉽게. 대개는 뭐 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척추관이 협착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눌릴 것 같은데, 비슷한 질문을 여기 인생은 미완성님이 해주셔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분께서는 외부 충격으로 신경 손상이 있어서 신경인성 방광이 왔고, 그로 인해서 오줌이 자주 마렵고, 그리고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약들을 써봤고 약이 효과가 조금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떤 시술을 요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네, 신경으로부터 기인한 네. 방광의 이상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그 카트님 말씀하신 증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그런 게 있으시면은 비뇨의학과 중에서도 일단은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신경과라든지 다른 원인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비뇨기과에서는 주로 저희 고유의 장기들, 전립선, 방광 그 자체만의 문제일 때는 뭔가 대처가 빠를 수 있지만, 뭐 뇌병변, 척추병변 또는 혈압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분들, 뭐 이런 경우에는 내과나 신경과나 어떤 그 신경외과나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그뭐 요역동학 검사 같은 검사를 먼저 해보고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하면서 방광 훈련을 하는 거를 꼭 안내를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뭐 천수 신경 조절술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신지부터 한번 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분께서도 아마 대학병원에서 이런 가장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배뇨 관련된 부분을 보시는 교수님들이 다 스페셜리스트이실 텐데, 지금 자트랄이라고 불리우는 괄약근이나 전립선 쪽을 좀 이완시켜서 소변을 좀 시원하게 보고 잔뇨를 줄이는 약, 베타미가라고 해서 요의가 자꾸 느껴지는 걸 좀 막고 방광을 안정화시켜서 소변을 좀 더 모을 수 있게 하는 약, 이렇게 기본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뭐 베타미가라고 하는 약에 다른 또 방광 안정제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 보다가 약으로 안 될 때는 이런 그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특수 기구를 천수신경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네. 뭔가 이런저런 신호를 모듈레이션해서 증상을 좀 개선시키는, 이것도 능사, 만능은 아닙니다만 교수님들께서 어련히 그거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단계대로 아마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드리 도트님 질문이 네. 여자들은 산부인과하고 남자들은 비뇨기과 가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소변과 관련된, 배뇨에 관련된 건 저희가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많이 앓는 요실금 뭐 이런 것도 원래는 비뇨의학과 고유의 어떤 그 질환이고, 치료도 원래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고, 방광염 이것도 소변이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잘 드릴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접근성 때문에
가시는 분들 또는 비뇨기과과 들르기가 좀 약간 힘들고 좀 뭐 익숙하지 않아서 선뜻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산부인과나 내과에서도 선생님들이 방광염 치료 잘 안 되거나 말씀하신 저기 오드리 오뚜님 스트레스로 소변 자주 보는 것 이런 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요 채널에서 자주 다뤘던 질환인데 뭐 그럴 때 저희가 약을 쓰더라도 저희가 이것저것 약을 바꿔보면서 배뇨 일지도 써보고 여러 가지 행동 교정을 위한 툴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질 쪽이나 자궁 쪽은 당연히 산부인과 고유의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내과 산부인과를 가셔도 좋지만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재발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서아행행님께서 저 질문을 적어주셨던 거예요, 그죠? 행운님 네. 이름으로 같은 질문이신 것 같죠? 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네, 70대이시고 30년 전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셨고 5년 전부터 소변이 불편하셨다. 방광 초음파 검사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검은 게 초음파에서 검다라고 하면 아마 물이 차 상태가.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네. 아마 뭐 배뇨 후에도 잔뇨가 많다 내지는 방광이 생각보다 많은 물이 늘 차 있다. 뭐 아마 기능이 좀 약해져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네. 오줌이 잘 안 나오니까 힘을 줘 버릇했고 그래서 아까 자트랄이라고 하는 그 약과 비슷한 거예요. 하루던지. 전립선이 없는 여성도 쓸 수 있는 요도 괄약근을 살짝 넓혀서 배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이제는 갑상선 수술하시고 좀 체력이 약해지셨겠죠. 약을 4알을 먹어도 계속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겠죠. 비뇨기과를 가셔야 될 거고 이 약을 과량 복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요도가 일정 수준 이상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도가 안 열려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방광이 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이실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까 왜 비뇨기과 산부인과가 이렇게 좀 겹치느냐 하면은 그게 장기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렇죠. 네. 그 배뇨하는 그 요도가 여성의 질, 뭐 자궁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궁경부암 수술하면서 여기 기인대 카디널 리가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본의 아니게 필요에 의해서 그 절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배뇨 관련된 신경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조금 배뇨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완치도 되셨고 또 훨씬 젊으셨을 때는 어찌어찌 소변은 좀 보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악화된 거겠죠. 몸이 약해지면서. 거기에다가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으면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갑상선암 수술하시면서 바라건대 일시적으로 훨씬 좀 악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럴 때는 방광이 완전히 물이 계속 찬 상태로 소변은 지금 소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넘쳐 흐르는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광을 물을 다 빼주는 주기적으로 그런 시도가 필요한데 내가 자가로 볼 수 없다면은 아마 비뇨기과에서 그걸 권해드릴 것 같아요. 네. 도뇨라고 해서 네. 그 작은 가느다란 관을 살짝 요도로 삽입해서 방광 안에 있는 물을 그냥 깡그리 다 빼주는 겁니다. 그거를 뭐 4시간, 5시간, 뭐 하루에 3번, 4번 정도 뭐 필요하다면 1번, 2번이라도 하시면서 방광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좀 유지하시면서 아마 이 갑상선암 수술이나 이런 거 다 회복하시고 나면 예전만큼은 좋아지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죠. 네, 이미 가셨을 수도 꼭 있죠. 비뇨기과를 가보시기 바라고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자궁경부암 수술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증상 안 좋아진 거는 5년 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수술이 잘 됐고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수술 후에 그 인대 주변의 신경 손상 때문에 소변을 못 보시는 소변 배뇨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궁 수술하신 이후에 오히려 요실금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서 약화됐다는 것은 노화 또는 뭐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신 건 아닌지 당뇨로 인해서 방광의 수축력을 잘 잃거나 아까 얘기했던 신경인성 방광 같은 게 오면은 그 방광의 어떤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암 수술 후에 뭐 수술 후에 어떤 컨디션 마취와 연관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갑상선 호르몬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뇨기과 꼭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네요. 네. 이제 오늘 그 질문 주신 것만 쭉 보겠습니다. 아까 누가 그 질문을 여기서 물어보신 걸 답을 주셨던데 네. 사정을 하다가 막 참고 사정을 안 하고 이러면 전립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막거나 억제하지 마시고 사정은 그냥 나오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압력이 큰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은 조직이 약간 벌어지거나 네. 예, 그 사이로 뭔가 역류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역류해서 철정액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좋을 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부터 로사님부터 쫙 있으셨는데 네. 로사님 피곤하면 만성 방광염이 오는데 너무 힘듭니다.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면역을 강화할까요? 와,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여러 가지. 그 면역이 약할 때 당연히 그 세균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 방광 3c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요도, 아마 여성분일 겁니다. 방광염은 여성분의 주로 걸리는 질환이니까요. 그 짧은 요도 앞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평소에 수분 섭취 많이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 자꾸 헹궈내는 것 중요하고요. 네. 남녀관계가 또 은근히 남녀관계 후에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방광염 잘 걸리게 되는데 네. 남녀관계 하실 때 너무 피곤하실 때 하는 것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관계 직후에 소변 배출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튼 면역을 면역이 거창한 게 아니라 식사 잘 하시고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면역일 텐데 특별히 좀 약한 분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하시다 생각되시면은 가끔 치료되지 않은 세균이 오래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음번에 방광염 에피소드가 생기면은 꼭 가까운 비뇨기과 한번 가셔서 어떤 원인 세균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뭐 비데를 좀 약하게 수압을 약하게 쓴다 하다못해 이제 대변 후에 그 처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티슈의 방향을 좀 앞에서 뒤로 한다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데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있듯이 방광염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습관 교정을 뭘 해볼 게 있는지 꼭 비뇨기과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엄청 맑은 뒤. 네, 비온 뒤 다음에 엄청 맑았네요. 고환이 한쪽 잠깐 아픈 경우가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날 발기를 장시간 강력하게 지속하고 사정 안 한 경우 이게 제가 예전에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있는데요. 블루 무슨 신드롬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없는 분은 아예 없고 있는 분은 상당히 불편을 경험하시는 편인데 어떤 특별한 질환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본인께서 그런 체질, 그런 케이스인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임계를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플 법한 임계를 넘었다 하면은 어떻게든 사정을 한번 해버리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아팠다 하더라도 대개는 한두 번으로 큰일은 안 생기니까 그냥 나는 그렇구나. 증상이 그렇게 심하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좀 무시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시면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불편하시면은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고환의 문제는 없는지 전립선 염증은 없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수민님, 가다시은 아이는 3회 모두 접종했는데 곤지름 감염 걱정은 대부분 안 하셔도 되겠지만 막아지지 않는 다른 유형의 30여 종의 뭐 HPV 바이러스가 있겠죠. 9가지의 그 메이저한 어떤 그 팩터들을 예방을 하는 게 있는 거고 보통 음부에 감염되는 게 한 40여 종 있다고 확인이 되니까 그 외의 타입들은 감염을 예방하기는 힘들 수는 있지만 걔네가 차지하는 포션은 미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뭔가 병변이 있으면은 오셔서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은 괜찮겠거니 기분 좋게 생활하셔도 되는데 개수로만 따지면은 전체 40개 중에서 9개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한 90% 정도, 사마귀는 글쎄요 6번, 11번이 주로 사마귀 많이 일으키는데
그걸 반이라고 해야 할지 70%라고 해야 할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HPV 40번, 뭐 80 몇 번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것으로도 사마귀가 생기는 분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네. 아까도 나왔지만 100%라는 건 세상에 잘 없으니까 그렇지만 힘든 주사를 하셨으니까 기분 좋게 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지내셔도 됩니다. 다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생겼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님 질문은 아까 답을 드린 것 같고, 따비뚜비님 양측 정계정맥류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고환이 아프고 부고환이 자주 붓고 절개한 부위 밑으로 통증이 있고, 고환의 혈관이 만져지면 아픈데 초음파상 조금 염증기 있는 것 빼고는 PCR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이상이 없다. 가능성 있는 건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질환도 늘상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그 전립선 질환 중에 젊은 분들께 오는 무리한 통증, 막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불편감과 반복되고 있다 없다 하고 뭐 찌릿찌릿하고 여러 어떤 신경병성 통증의 특징을 갖는 그런 질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맥류 후에 후유증의 가능성도 있겠죠. 수술한 부위에 어떤 염증이 재발하거나 부고환염이 잘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직접 진찰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고 그 정계정맥류 수술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술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성적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수술과의 연관성을 조금 배제하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부고환이 자주 붓고라고 하는 건 실제로 부었으니까 부었다고 그죠? 하신 것일 거고 절개한 부위 바로 밑에를 만지면 아프고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압통이 있다는 말씀이긴 네. 하기 때문에 수술과의 연관성을 조금 완전히 배제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염증은 있는 거니까 지금 PCR 검사, 소변 검사, 뭐 세균도 안 나오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도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만약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항생제, 소염제 이런 식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약물의 세트를 아마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하실 것 같은데 미세소염미경 서해하부 수술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술식으로 하신 것 같고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이제 그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고요. 부고환 염의 어떤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분들은 부고환을 절제하는 수술도 하긴 합니다. 저는 뭐 저희가 직접 하진 네, 않지만 근데 아마 젊으신 분이면은 네. 아기도 낳고 하셔야 되니까 뭐 네. 일단은 그 제대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염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를 두고 약물 치료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10시까지 배정된 시간이어서 50분에 좀 맞췄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제니퍼 K님하고 선영님 질문만 받고 나머지 적어주신 거는 나중에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그냥 질문을 다실 수 있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것들은 다 클립들이 있어요. 정리된 클립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달아놓으시면은 거기에 댓글 달기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최대한 빠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광님 그대로 그냥 송구합니다. 긁어서 다음에 붙여주세요. 꼭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영광님도 질문 주셨던 분이신다고 그렇죠. 말씀 못 오늘 드렸는데 저희가 있었는데요. 준비했었는데 송구합니다. 네. 제니퍼 K님 10세 된 체중 47kg 복부면 손자의 생식부가 움츠러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직 네.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운동 열심히 하면서 비만도를 조금 줄여주시면은 그리고 2차 성징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은 뭐 정상적으로 나중에 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만약에 체중이 꽤 높다,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아과 내원 한번 해보셔서 그렇죠. 네, 이게 2차 성징 타이밍일 때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네. 진짜 2차 성징을 살짝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살에 묻혀 있는 성기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딱 커져야 할 그 타이밍에 제대로 영향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네. 소아과를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아, 당뇨 또는 어떤 소아 성장을 내분비내과라든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내분비 파트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영님 과민성 방광약 1년 드셨는데 약 드시면서 괜찮아졌다. 근데
만약 약 끊으면 돌아갈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약은 뭐 해로운 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 나의 방광 체질 개선을 아마 같이 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방광 훈련으로 내 체질 개선이 됐으면 약을 끊었을 때도 괜찮은 상태가 유지될 거고, 네. 아니라 그러면은 아직 부족하니까 끊었는데 또 불편해. 그럼 약을 어려움 없이 그냥 드시고 체질 개선을 더 해보시고 또 끊어보고 이런 식으로 트라이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 나온 과민성 방광에 부작용 별로 없기 때문에 먼저 불안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일 과민성 방광 관련된 얘기도 할 건데요. 내일 주제가 신체 증상 장애랑 비뇨의학 콜라보인데, 거기에는 불안 장애와 연관된 어떤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계속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대한 만성 전립선염, 어떤 성병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포비아, 그러니까 저희과 질환과 그거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어떤 질환을, 이게 항상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내일 10시에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가드넬라가 방광염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개는 방광염은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무증상 공생균이라고 봅니다. 네, 여성은 늘 가드넬라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그 방광염 있을 때 세균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가드넬라도 나왔다, 이런 경우가 그럴 아마 가능성이 많을 높을 겁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아무튼, 송구합니다. 네. 네, 다 질문 답을 다 못 말씀드렸는데.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뭐 아까 잘 봐주셨다는 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저희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고, 네. 저는 내일 그 내용으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